좋은 습관이 인생을 정비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정비입니다. 오늘도 20분 독서로 하루를 정비해 볼게요. 시간은 한 줄의 명언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침에 하는 일이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할 엘로드. 저는 이렇게 아침을 독서로 만들고 있습니다. 독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격표.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 그러나 모든 가격이 가격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 여기서 핵심은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기꺼이 지불할 만한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문제는 수많은 것들의 가격이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분명하지 않고 그 사이 청구서에 납부 기한이 도래한다는 점이다. 2004년에 GE는 3,30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였다. 앞선 10년간 매년 세계 1위 또는 2위였던 CE는 자본주의 사회의 귀족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빛나는 사례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다. 2008년 금융위기 사태로 GE의 금융사업부, 회사 이윤의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혼란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헐값에 팔렸다. 이어 사운을 걸었던 석유사업과 에너지사업은 참사를 빚었고 결국 수십억 달러의 손실로 처리됐다. 주가는 2008년 주당 40달러에서 2018년에는 주당 7달러까지 하락했다. 2001년부터 회사를 운영해온 CEO 제프 이멜트에게 즉각적이고 혹독한 비난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의 리더십과 인수합병, 배당금 신각, 삭감, 정리해고 그리고 주가 폭락에 대해 이멜트를 비난했다. 그럴 만도 했다. 호시절에 왕가의 부를 가지고 보상받았던 자들은 썰물이 되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했다. 결국 이멜트는 2017년 사임했다. 이멜트는 물러나면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다. 그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이런저런 일들을 했어야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였다. 이멜트는 후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뭐든 밖에서 보면 쉬워 보이는 법이죠. 뭐든 밖에서는 쉬워 보이는 이유는 경기장에서 있는 사람이 맞닥뜨린 어려움이 종종 군중들에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대해진 조직, 단기 투자자, 규제 당국, 노조, 관련주에 관해 충돌하는 요구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란 매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직접 상대해 보기 전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14개월을 버틴 이멜트의 후임자 역시 이 점을 배워야 했다. 대부분의 일은 이론상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해보면 더 어렵다. 때로 우리가 자만하는 탓도 있지만 더 큰 원인은 우리가 성공의 대가를 잘 알아보지 못해 그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8년까지 50년 동안 S&P 500 지수는 119배가 올랐다. 당신은 그냥 뒷짐지고 앉아서 돈이 불어나도록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 역시 밖에서 볼 때는 쉬워 보이는 법이다. 어디에서나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는 말을 한다. 훌륭한 조언이다. 하지만 눈앞에서 주식 가격이 붕괴하고 있을 때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버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일지는 아는가?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 붙는다. 그러나 그 대가는 달러나 센트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그 대가는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직접 상대해보기에 전에는 간과하기 쉽다. 투자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로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 이는 가게에 든 좀도둑이 그렇듯 끝이 좋을 수 없다. 새 차를 갖고 싶다고 하자. 새 차의 가격은 3만 달러다. 당신에게는 세 가지 옵션이 있다. 3만 달러 제값을 지불한다. 값싼 중고차를 찾아낸다. 훔친다. 여기서 99%의 사람들은 세 번째 옵션을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차를 훔쳤을 때 치러야 할 결과가 얻을 이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평화롭게 은퇴할 수 있도록 앞으로 30년간 11%의 연간 수익률을 얻고 싶다고 하자. 이런 보상이 공짜로 주어질까? 당연히 아니다. 세상은 결코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 가격표가 있고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다. 이 경우 가격표랑 큰 수익을 안겼다가 순식간에 다시 뺏어가는 시장의 끝없는 조롱이다.
배당금을 포함하면 1950년에서 2019년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수익률은 연간 11% 정도였다. 훌륭한 수치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성공의 대가는 지독하리만치 비쌌다. 위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전 고점보다 최소 5% 이상 낮았던 시기다. 이게 바로 시장 수익률의 대가다. 수수료, 입장료다. 쓰라린 대가다. 대부분의 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익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할 가격도 높다. 2002년부터 2018년까지 넷플릭스의 주가는 35,000% 올랐지만 그가 기간 중 94%의 날이 전 고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몬스터 비버리지의 주가는 31만 9,000%가 올랐지만 역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속한다. 기간 중 95%의 경우 전 고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다.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는 몇 가지 옵션이 있다. 당신은 변동성과 격변을 받아들이며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2번. 불확실성이 덜하고 수익도 덜한 말하자면 중고차 같은 자산을 찾아낼 수 있다. 3번. 자동차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당연히 수반되는 변동성을 피하면서 수익을 얻으려 시도해 보는 것이다. 투자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 번째 옵션을 선택한다. 자동차 절도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비록 의도는 좋고 법률도 지키지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익을 얻기 위한 작전과 전략을 짠다. 사람들은 샀다가 팔았다가를 반복한다. 다음번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팔았다가 다음번 호황이 오기 전에 사려고 시도한다. 약간이라도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면 변동성이 흔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논리적으로 다음 단계처럼 보이는 방법을 취한다. 즉 변동성을 피하려 애쓰는 것이다. 그러나 돈이 신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물론 자동차 절도범 중에는 잡히지 않는 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붙잡혀 벌을 받는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펀드 분석 전문회사 모닝스타가 전략적인 뮤추얼 펀드들의 실적을 들여다본 적이 있다. 뮤추얼 펀드들의 시 뜻대로 주식과 채권을 오가는 전략을 쓰면서 가격 하락 리스크는 낮추고 시장 수익률을 얻으려는 펀드들이었다. 이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수익을 얻고 싶어 했다. 모닝스타는 미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폭주하면서 S&P 500 지수가 20% 이상 하락한 2010년 중반부터 2011년 말까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했다. 전략적 펀드들이 효과를 발휘해야 할 바로 그런 환경이었다. 그들이 빛날 수 있는 시기였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이 시기에 112개의 전략적 뮤추얼 펀드가 있었는데 단순한 주식 60, 채권 40 비율의 펀드보다 위험 조성 수익률이 더 좋은 펀드는 9개에 불과했다. 전략적 펀드 중에서 고점 대비 최대 하락 비율이 가만히 내버려둔 인덱스 펀드보다 더 작은 경우는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모닝스타는 몇몇 예외가 있기는 했으나 전략적 펀드들은 수익은 적고 변동성은 더 컸거나 가격 하락 리스크 영향을 개입하지 않는 펀드와 같은 정도로 받았다고 밝혔다. 개별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도 이런 유혹에 빠진다. 모닝스타에 따르면 평범한 주식형 펀드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펀드보다 연간 0.5%만큼 실적이 떨어졌다. 사서 가만히 들고 있어야 할 때에 사고 판 결과다. 아이러니한 점은 대가를 피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결국 대가를 2배로 치른다는 점이다. 다시 G로 돌아가 보자. G가 저지른 많은 실수 중 하나는 잭 웰치가 CEO로 있던 시절에 시작됐다. 잭 웰치가 유명해진 것은 항상 월스트리트의 추정치를 넘어서는 분기별 주당 순이익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주당 0.25달러를 예상하면 잭 웰치는 사업의 상태나 경제 현황과 관계없이 0.26달러를 내놓았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숫자를 만졌기 때문이었다. 완곡하게 표현할 것이다. 종종 향후 분기에 수익을 끌어다 이번 분기에 넣은 식으로 숫자를 입맛대로 조정했다. 포비스는 수십 가지 사례 중 하나를 보도했다. G는 2년 연속으로 최종 사용자가 아닌 이름 없는 금융협력사의 기관차를 팔았다. 해당 기관차의 소유에 따른 리스크는 대부분 G에게
남아있는 거래였다. 잭 웰치는 이런 장난을 쳤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의 책, 잭 웰치 끝없는 도전과 용기에 이렇게 썼다. 우리 회사 각 사업 부분의 리더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G 문화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비록 분기 실적은 마감됐지만 다수의 리더들이 즉시 어닝 격차를 메우는데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일부는 예상 못한 격차를 메우는데 자신의 사업 부분에서 추가로 $10,000,000, $2,000,000, 심지어 $3,000,000를 찾아낼 수 있다고 했다. 그 결과 잭 웰치가 리더로 있는 동안 주주들은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었다.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겼다. 불확실성에 놀랄 필요 없이 주가는 매년 급등했다. 그러다가 늘 그렇듯 청구서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 주위의 주주들은 그동안 회계 조작으로 방어해오던 매머드급 손실을 10년간 경험해야 했다. 웰치 시대의 이득 1%가 이제는 10%의 손실로 돌아왔다. 이런 사례 중 가장 이상한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분야에 실패한 두 공룡, 프레디 맥, 연방주택담보공사, 페니 메이, 연방전국담보대출협회였다. 2000년대 초반 이들은 수십억 달러씩 단기 실적을 과소신고했다. 분기 이득을 향후 실적에 분산시켜 투자자들에게 굴곡이 없고 예측 가능하다는 착각을 심어주려는 의도였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착각 말이다.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자동차나 주택, 음식, 휴가의 대가는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들이 왜 훌륭한 투자 수익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길을 쓰고 피하려 하는가? 답은 간단하다. 성공 투자의 대가는 당장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격표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청구서 지급 기한이 도달해도 좋은 것을 얻는데 대한 수수료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히려 뭔가를 잘못한 데 대한 벌금처럼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수수료를 내는 것은 괜찮지만 벌금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통법칙금과 국세청 과징금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나의 부가 감소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 감소가 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의 벌금을 피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 중요하다. 시장 변동성을 벌금이 아니라 수수료처럼 생각하자. 이렇게 사고하면 투자 결과가 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용할 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다. 나는 내 돈의 20%를 잃어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다. 특히 20% 하락을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두 배로 힘든 일이다. 그러나 변동성을 수수료로 인식하면 모든 게 달리 보인다. 디즈니랜드의 입장료는 $100다. 대신 아이들이 잊지 못할 근사한 하루를 얻는다. 2018년에는 1,8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수수료를 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100를 벌금이나 벌이라고 느낀 사람은 거의 없다. 내가 수수료를 낸다는 점이 분명할 때는 수수료가 가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보인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투자에서 변동성은 거의 언제나 수수료이지 벌금이 아니다. 시장 수익률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장 수익률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가를 요구한다. 이 수수료를 내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디즈니랜드에 가라고 강요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입장료가 $10 정도인데 동네 행사에 가거나 아무 돈도 내지 않고 집에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러고도 여전히 좋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통은 지불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이라는 수익률의 대가는 현금이나 채권 같은 값싼 공원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한 입장료다. 요령은 시장 수수료가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다. 변동성과 불확실성에 제대로 대처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지불할 가치가 있는 입장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럴 만한 가치가 항상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디즈니랜드에 비가 올 때에도 있다. 그러나 입장료를 벌금으로 보게 되면 절대로 이 마법을 즐길 수 없다.
대가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값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다.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붙는다. 그 비용은 달러나 센트가 아니다.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사람의 심리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투자에는 대가가 따라붙는다. 그 비용은 달러나 센트가 아니다.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후회의 형태로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 단원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와 나는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금융신호를 읽지 않도록 조심하라.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의 붕괴로 가계 자산은 6.2조 달러가 감소했다. 주택시장의 거품이 꺼졌을 때는 8조 달러 이상이 공중으로 날아갔다. 금융시장의 거품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금융시장의 거품은 인생을 망쳐놓는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그리고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 우리는 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걸까? 흔히 나오는 답은 사람들이 탐욕스럽다는 것이다. 그리고 탐욕은 지울 수 없는 인간 본성의 특징이라고도 한다.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답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일장에서 한 이야기를 잊지 말자. 미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후회할 의사결정을 내린다. 종종 별 정보도 없이, 아무 논리도 없이 그런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그 의사결정이 말이 된다. 그저 탐욕을 탓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사람들이 왜 어떤 식으로 탐욕스러운 의사결정을 합리화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놓치게 된다. 경제 거품에서 무언가를 배우기 힘든 이유 중에는 거품이라는 게 암과 달라서 조직 검사를 통해 명확한 진단이나 경고를 낼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경제 거품은 오히려 정당의 부상 및 몰락과 더 비슷하다. 지나고 보면 결과는 알 수 있지만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투자 수익을 내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고 자산은 매 시점마다 반드시 누군가 소유주가 있다. 이 말은 곧 거품이라는 개념이 논란의 대상이 될 거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소유주가 누구든 자신이 고평가된 자산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교훈을 배우기보다는 빈정거리며 손가락질이나 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경제 거품이 왜 발생하는지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 거의 언제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그 이유 중에는 상충하는 것들도 많으며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간단한 답을 내놓기에는 너무 복잡한 주제다. 그렇지만 흔히 간과되기도 하고 당신에게도 직접 해당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제시하겠다. 투자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투자자로부터 신호를 읽는다. 금융세계에는 나쁜 개념이 하나 있다. 악의는 없어 보이지만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는 개념이다. 바로 자산에는 단일한 합리적 가격이 있다는 생각이다. 정작 투자자들은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말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오늘 구글의 주가는 얼마여야 하는가? 그 답은 당신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그렇다면 향후 30년간 구글의 예상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냉철한 분석이 들어가야 좋은 가격이라고 할 것이다.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그렇다면 향후 10년간 기술 업계의 잠재력과 구글 경영진의 비전을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그렇다면 구글의 현재 제품 판매 사이클과 약세장이 오지 않을지를 눈여겨보라. 데이 트레이더, 초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좋은 가격이 무슨 상관인가?
지금부터 점심시간 사이에 몇 달러를 쥐어짜내는 것은 어느 가격대에서든 벌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시간 계획을 갖고 있다면 실제로 모든 유형의 자산에 그렇다. 누군가에게는 말도 안 되어 보이는 가격이 다른 사람에게는 합리적일 수 있다. 서로 눈여겨보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1990년 닷컴 버블을 예로 들어보자. 1999년 야후 주가를 보고 미쳤네? 도대체 매출이 몇 배야?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었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99년에 야후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투자자들은 워낙 시간을 짧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지불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말이 되는 일이었다. 데이트레이더에게는 야후의 가격이 주당 5달러든 500달러든 그날 주가가 움직이는 방향만 맞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몇 년간 실제로 그래왔다. 금융시장의 철칙 하나는 돈은 끝까지 투자 수익률을 쫓아간다는 것이다. 어느 자산의 탄력, 모멘텀이 붙으면, 다시 말해 한동안 해당 자산이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면 일단 단기 투자자들이 해당 자산의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 가정하는 것은 미친 생각이 아니다. 무한히 오를 거라는 게 아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단기간만 오르면 된다. 모멘텀이 단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꽤나 합리적인 일이다. 그러고 나면 본격적인 질주의 시기다. 단기 수익률의 모멘텀이 충분히 많은 돈을 끌어들이면 대부분 장기 투자였던 투자자 구성이 단기 투자로 옮겨가면서 거품이 형성된다. 이 과정은 자체적으로 강화된다. 투자자들이 단기 수익률을 끌어올리면 더 많은 투자자가 모여든다. 머지않아 오래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지배적 주체는 시간을 더 짧게 보는 투자자들이 된다. 거품은 가치 상승에 대한 것이 아니다. 어떤 현상, 즉 더 많은 단기 투자자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투자 시간 지평에 줄어드는 현상의 징후일 뿐이다. 투자 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까지의 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이다. 다음을 보자. 흔히 닷컴 버블은 미래에 대한 비이성적인 낙천주의가 지배한 시기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 가장 흔했던 헤드라인 중 하나는 거래량이 신기록을 썼다는 발표였다. 이는 투자자들이 하루 안에 사고 팔 때 벌어지는 현상이다. 투자자들, 특히나 가격을 결정하는 투자자들은 향후 20년을 생각하지 않는다. 1999년에 평균적인 뮤추얼 펀드의 연간 수익률은 120%였다. 기껏해야 그들은 8개월 정도를 내다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 뮤추얼 펀드를 사는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맥이 마하르는 불의 다음과 같이 썼다. 1990년 중반이 되자 언론은 연간 성적표를 분기 보고서로 대체했다. 이런 변화는 투자자들이 실적을 쫓도록 자극했다. 투자자들은 서둘러 달려가 차트 제일 위에 있는 펀드를 샀다. 펀드 가격이 가장 비쌌던 시기 말이다. 당시는 데이트레이딩과 단기 옵션 계약, 실시간 시장, 해설이 횡행하던 시대였다. 자기적 관점과 결부시킬 수 있는 것들은 아니다. 2000년대 중반 주택시장 거품 때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향후 10년간 자녀들을 키우려고 플로리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침실 2개짜리 주택을 70만 달러에 산다는 것은 정당화하기 힘들다. 하지만 몇 달 후에 해당 주택을 오른 가격으로 다시 시장에 내놓고 단기 차익을 얻을 계획이라면 충분히 말이 되는 결정이다. 실제로 거품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 애텀은 주택시장 거품 기간 동안 부동산 거래 이력을 추적하여 데이터로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미국에서 12개월 내에 한 번 이상 거래된 주택수는 2000년 1분기 2만 호에서 2004년 1분기 10만 호 이상으로 5배 증가했다. 거품이 꺼진 후 단기 차익 거래는 급감하여 분기당 4만 호 이하로 떨어졌고 이후 대략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단기차익 거래자들이 장기적인 주택 수익 비율은 신경이나 썼을까? 자신들이 지불하는 가격이 장기적인 소득 증가로 뒷받침될 거라 생각했을까? 물론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들의 게임과 관련이 없었다. 단기차익 거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음 달 주택 가격은 이달보다 오를 거라는 사실뿐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그랬다. 이들 투자자에 대해 할 말은 많다. 투기꾼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를 비이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거품이 형성되는 것은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장기 투자에 참여해서가 아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는 모멘텀을 붙잡기 위해 사람들이 단기 거래 쪽으로 움직이는 어느 정도 이성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모멘텀이 큰 단기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앉아서 가만히 지켜봐야 할까? 절대 아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윤을 쫓는다. 단기 거래자들이 활동하는 영역에서 장기 투자를 지배하는 규칙들, 특히 밸류에이션 관련은 무시한다. 지금 하고 있는 게임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태는 흥미로워지고 문제도 발생한다. 거품이 피해를 주는 것은 장기 투자자들이 자신들과는 다른 게임을 하는 단기 거래자들로부터 신호를 읽기 시작할 때다. 1999년 시스코의 주식은 300%가 올라 주당 $60가 됐다. 이때 회사의 가치는 6천억 달러에 이르렀으니 정신 나간 가격이었다. 시스코가 그 정도 가치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저 데이 트레이더들이 하루하루를 즐기고 있었을 뿐이다. 경제학자 버턴 말키얼이 언젠가 지적했듯이 그 가격은 시스코의 성장률이 20년 내에 미국 경제 전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 당신이 1999년 당시의 장기 투자자라고 상상해보자. 시스코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가격은 $60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격에 시스코 주식을 사고 있다. 그러니 당신은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수 있다. 우와, 이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래서 따라서 샀을 수도 있다. 심지어 똑똑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스코 주가의 한계 가격을 결정하고 있던 거래자들은 당신과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당 $60는 그 거래자들에게는 그런대로 합리적인 가격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날 안에 아마도 주가가 더 올랐을 때 주식을 팔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0는 당신에게는 예고된 참사였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기적으로 그 주식을 보유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이 두 투자자들은 서로가 존재하는조차 잘 모른다. 하지만 같은 운동장에서 서서 서로를 향해 달려간다. 둘의 경로가 충돌하면 다치는 사람이 나온다. 금융과 투자에 관련한 많은 의사결정들이 남들이 뭘 하는지를 지켜보며 그들을 흉내내거나 그들과 반대로 투자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모른다면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 행동을 계속할지, 무엇 때문에 마음을 바꿔먹을지, 그들이 과연 교훈을 배우게 될지 당신은 알 수 없다. CNBC의 어느 평론가가 이 주식을 사셔야 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보자. 이때 그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은 재미로 투자하는 10대인가? 가진 돈이 얼마 없는 남편이는 노부인인가? 이번 분기가 끝나기 전에 실적을 맞추려는 헤지펀드 매니저인가? 이들 세 사람의 우선순위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특정 주식이 어느 수준에 거래되는 세 사람 모두에게 알맞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른 투자자들이 나와 다른 목표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나와 다른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투자자는 최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부러워한다. 이는 마약과 같아서 기업 가치를 의식하고 있던 투자자들마저 촉촉한 눈빛에 낙천주의자로 돌변시킬 수 있다. 나와는 다른 게임을 하는 누군가의 행동에 휘말려 내 현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다.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면 돈을 쓰는 방식마저 바뀔 수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소비자 지출의 많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결정된다. 내가 동경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교묘히 받아 소비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을 동경하기를 은근히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이 자동차, 주택, 옷, 휴가에 얼마를 쓰는지는 볼 수 있어도 그들의 목표, 걱정, 포부가 무엇인지는 볼 수 없다. 명망 높은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고 싶은 젊은 변호사에게는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도 일할 수 있는 나 같은 작가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 외관이 필요할 수 있다. 그의 구매 형태를 보고 내가 기대치를 잡는다면 나는 곧 실망할지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그 젊은 변호사와는 달리 그런 곳에 돈을 쓴다 해서 커리어에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와 나의 스타일이 같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사실이다. 내가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꽤나 오랜 세월이 걸렸다.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다음과 같다. 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설득당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알면 놀랄 정도다. 돈을 투자하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 투자자라 부른다. 마치 농구 선수들이 같은 규칙을 가지고 같은 게임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달으면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 간단한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래전에 나는 이렇게 쓴 적이 있다. 나는 세상이 진짜 경쟁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낙관하는 수동적 투자자다. 나는 향후 30년간 바로 그러한 성장이 내 투자에도 쌓여갈 거라 확신한다. 이렇게 미션 선언문을 써놓고 나면 관련 없는 모든 일을 이를테면 올해 시장 성적이 어땠는지, 내년에 경기 침체가 찾아올지 등은 내가 하는 게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따라서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그에 설득당할 위험도 없게 된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30년을 내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10년 내에 현금화할 계획인가? 아니면 1년 내에 팔 생각인가? 아니면 데이트레이더인가? 당신의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생각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이만큼 나왔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한 장만 읽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현재는 올해 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으면 한 권을 읽는 겁니다. 많이 안 읽었었죠, 아무래도. 일단 오늘의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돈의 심리학을 읽으면서 투자에서 오늘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다시 느껴졌고만이, 이 단기적인 변동의 감정이 요동치기 쉽지만 결국 진짜 부자를 만드는 건 긴 시간 동안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특히 주식시장은 사람의 감정이 고스란히 투영되는 곳이라 두려움과 욕망이 가격을 밀고 당긴다는 이야기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더더욱 감정을 컨트롤하고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걸 배웁니다. 이 책을 읽을수록 돈보다 사람을 이해해야 진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벌써 6일차에 달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많이 이걸 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하기 전에 이렇게 독서를 하고 가는데 가끔은 더 자고 싶을 때도 있고 진짜 이게 좀 더 읽고 싶은데 못 읽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끔 아쉬움도 있고 조금 귀찮기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